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부가가치세 제5강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랑 수정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의 발급 구분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은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눌 수가 있고요. 세관장은 약간 예외적인 상황인데요. 자, 보시면 일단 과세사업자부터 보겠습니다. 자, 과세사업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눠져요. 자, 그리고 일반과세자는 증빙이 보통 세금 계산서가 되겠고요.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는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세관장은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요거는 좀 예외사항인데,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1강 첫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증빙이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세관장은 수입 세금 계산서다. 자, 그래서 보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뭐냐면, 자, 공급자의 등록번호랑 상호, 법인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매입자의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작성일자가 있어야 되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있어야 됩니다. 이 밑에 있는 날짜는 작성일자가 아니에요. 작성일자는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칠해 놓은 게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얘네들은 반드시 틀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색깔이 없는 이 빈칸들 있죠? 얘네들은 뭐라고 하냐면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겠지만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일 때와 임의적 기재사항일 때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게 다르고 가산세도 달라요.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뭔지를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매출자의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랑 상호는 반드시 넣어야 되고, 매입자의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는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고, 작성일자와 공급가액과 세액은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게 필요적 기재사항, 필수사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국세청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이 서식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할 때는 국세청에서 발급을 하게 되면은 다이렉트로 국세청이 전송이 되기 때문에 보통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해요. 그 중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중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발행을 많이 합니다. 걔네들은 그 다음날 국세청이 전송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수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뭐 취소할 수도 있고 뭐 이렇긴 한데, 여하튼 우리는 FM으로 배워야 되니까 국세청 세금계산서 양식을 제가 여기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다음에요. 세금계산서인데 전자로 발행하는 게 앞에 붙어서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앞에 우리가 봤던 것들은 이렇게 전자라고 붙어 있습니다. 전자가 없는 것들이 있고 전자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요새는 대부분 다 전자로 발행합니다. 자,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자, 발급 대상자는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개인 사업자는 공급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자인데 면세 공급가액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탈로 해서 3억 이상이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그래서 위무발급 대상자가 이 둘인데요. 이 이외의 사업자도 전자세금서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종이로 발급해야 되면 보관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전자로 많이 하시는 게 요새 추세입니다. 그래서 발급 명세 정송하는 게 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되는데 예외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6강에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되고, 자, 위탁 판매가 뭐죠? 위탁 매입.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여기 보면은 위탁자가 있고요. 수탁자가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가 있으면, 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뭐가 있냐면, 뭐가 있을까? 내가 신발을 파는 신발업자인데 어디서 파냐면 쿠팡에서 팔아요. 그 소비자는 쿠팡에서 구입을 하겠죠?
그러면 실제로 파는 사람은 누구예요? 위탁자죠. 위탁자가 신발을 파는 건데 쿠팡이 수탁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원래 이런 구조다. 이게 약간 이제 얘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매매상이 껴서 할 때는, 수탁자는 세금에서 발행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위탁자의 명의로, 이 사람의 명의로 세금에서 이렇게 발행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중개만 할 뿐이니까. 그래서 나는 중개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뭐 우리가 재무회계 수익인식 기준에 깊게 들어가면은 위탁 판매, 수탁 판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위탁자가, 우리가 전산세무에서는 이런 게 있었죠.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이렇게 맡겼는데, 수탁자가 팔지 않고 갖고 있는 거는 누구의 재고자산이에요? 위탁자의 재고자산이죠. 그러니까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100을 맡겼는데 수탁자가 소비자한테 30밖에 못 팔았어요. 그럼 수탁자가 70 갖고 있는데 이 70의 재고는 누구 거다?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다. 이렇게 아마 배운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있고, 매출을 할 때는, 매출 인식할 때는 수탁자는 중개 수수료만 인식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에서 발행할 때도 수탁자가 제어를 인도할 때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에서를 발행해야 돼요. 그래서 위탁자의 매출을 잡혀야 됩니다. 자, 위탁맥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 경우에는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함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고 보통 나오게 되면 얘가 나옵니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은 발급 대상자는 법인 사업자랑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요거 두 개는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수정세금 계산서인데요. 수정세금 계산서는 과거에는 잘 나오지 않다가 요 근래 부쩍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 근래는 92회, 93회에 요새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보게 되면, 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환입된 날을 작성해 일로 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되겠고, 수정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계약이 해지가 됐을 때는 계약 해제일에다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일로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별도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공급가액의 증감 시에는 증감 사유 발생일에 추가되는 금액은 이렇게 해서 뭐 차감되는 금액 이렇게 쓴다고 돼 있는데, 이것까지는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이 일자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수정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아마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화 용역의 공급 후에 내국 신용장들을 개성할 경우에는 처음 작성 연원일을 가지고 합니다. 요게 아마 시험 문제 나왔을 거예요. 요거 제가 잠깐 색깔을 좀 칠해 놓을게요. 몇 개 지금 해볼게요. 요거랑 요거였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재화 용역의 공급 후 내구 시용장들을 개설했을 때는 처음 작성 연원일을 수정세금 계산서로 한다. 그래서 처음 발급한 마이너스 10%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를 표시하고, 처음 작성 연원일로 0% 세금계산서 발급, 요거는 당연한 거예요. 수정세금계산서 하실 때는 내가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말들이 써져 있는데, 이게 좀 말로 어렵게 써져 있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몇 번 보시다 보면 쉽거든요. 얘도 한번 볼까요? 이런 거예요. 내가 세금계산서를 여기 밑에다 해볼게요. 공급가액 100에 부가세 10을 끊어서 매출을 했어요. 누구한테? 뭐 1월 3일날 해봤다고 할게요. 1월 3일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영세율 대상이네. 내국 신용장이 개설이 돼서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영세율이니까 공급가액 100으로 하고 영세율이니까 세금 없겠죠? 이렇게 해서 발급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1월 3일날 끄는 게 잘못 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날짜로 해요? 1월 3일로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당연한 말인데 글씨를 쓰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이해하시면 아마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했을 때는, 필요적 기재사항 아까 말씀드렸죠. 세금계산서에 요거 2개, 그쵸? 그 다음에 얘 하나, 그 다음에 작성연원일 하나, 공급가액, 세액이다. 얘네들을 착오로 잘못 기재했을 때는 보시면은 처음 작성연원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때는 2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그래서 처음 거를 마이너스를 발행한 다음에 추가로 올바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무슨 얘기냐면 1월 3일날 했는데 100에 10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110에 11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1월 3일날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한 장 발급하고, 그 다음에 1월 3일날 다시
요것들을 발급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급가액의 증감시랑은 좀 달라요. 얘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거고 얘는 공급가액이 증감했을 때예요. 구분하기는 어렵진 좀 실무적으로는 애매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2장이 발행된다. 자, 그 다음에 필요적 기재사항 차고 외의 사유를 잘못 기재했을 때는 똑같이 처음 작성 연월일인데 이때도 똑같이 한다 이렇게. 근데 얘는 보면은 단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만 발급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이때까지만 되고 실무적으로는 필요적 기재사항 차고 외의 사유를 잘못 기재했을 때는 보통 발행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쵸? 본질은 변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할 때 본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거의 하지 않는데 일단 규정에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 발급하거나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한 발급, 그러니까 세금계산 발급 대상이 아니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처음 작성 연월일을 기준으로 해서 처음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표시해서 수정 발급을 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제가 빨간색 쳐드린 것들을 반드시 알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가끔 나올 수 있어요. 공급가액 증감했을 때는 증감사유 발생일이다. 나머지는 처음 작성 연월일이다. 조금 더 내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계약의 해제는 당연히 계약의 해지를 하는 게 맞겠죠? 예를 들어서 뭐 1월 1일 날 계약했는데 10월 1일 날 계약 해지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10월 1일 날짜로 해지를 해야겠죠. 1월 1일 날 계약 해지해 버리게 되면은 1월 1일 결산도 다시 해야 되고 부가세 신고도 다시 해야 되고 가산세도 발생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이 계약의 해제가 그 당시에는 적법한 세금 계산서였겠죠? 1월 1일 날은 계약이 유효하니까 적법한 세금 계산서였는데 10월 1일 날 계약이 해제됐다고 해서 1월 1일 거를 다 바꿔버리면은 이거는 그쵸, 상도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은 계약 해제일로 할 수 있게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당연한 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지만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이게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5강 세금계산서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5강 세금계산서랑 6강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5강을 수업을 받으신 다음에 반드시 6강도 이어서 수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5강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